안녕하세요. 용두산 사연공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야기, 사연을 엮어 전해드리려 준비했습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SNS 커뮤니티, 블로그, 제보된 사연 등을 개인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각색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듣는 오디오북이니만큼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고 사연자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 등의 메시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연인데요.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 아이를 키우는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는 그녀는 어쩌다 이런 삶을 겪게 된 걸까요? 이 여인은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차디찬 창문에 이마를 붙인 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앞마당에는 늦가을 낙엽이 쌓여 있었죠.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윤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잠시,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에 윤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또 여기서 멍 때리고 있구나. 준섭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죠.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준섭은 윤정과 달리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준섭아, 우리 곧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윤정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을 나가야 한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죠. 준섭은 윤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가 있잖아. 함께 방을 구해서 살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윤정은 준섭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검사가 되려면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내가 돈을 벌게. 준섭의 꿈은 판검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 오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억울한 사고사 때문이었기에 준섭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죠. 졸업 후 윤정은 콜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준섭을 위해서라면 괜찮았어요.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매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교수님이 내 논문을 칭찬하셨어. 준섭은 늘 윤정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 준섭의 모습이 윤정은 사랑스러웠죠. 피곤했지만 윤정은 웃으며 준섭의 옷을 정리하고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섭이 최고야. 검사 되는 거 꼭 볼 거야. 윤정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준섭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콜센터로 출근했죠. 쉬는 시간이면 잠깐 눈을 붙이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씩씩하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오히려 동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죠. 윤정이 너 정말 대단해. 그 남자 꼭 잡아. 동료들의 격려에 윤정은 웃기만 했습니다. 준섭과의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돈을 조금씩 모아 중고 가구도 사고 작은 방을 아늑하게 꾸몄어요. 준섭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조용히 움직이고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다 네 덕분이야. 준섭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미안해. 우리 꿈이잖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1년, 2년,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준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윤정은 여전히 2개의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삶이 고달플 때도 있었지만 윤정은 준섭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중에 준섭이가 검사되면 나도 공부해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섭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한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윤정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준섭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어요. 윤정의 헌신적인 지원과 준섭의 노력이 빛을 본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윤정아, 이리 와봐. 오늘 어때? 준섭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윤정은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빛으로 준섭을 바라봤습니다. 멋져. 우리 준섭이 검사님. 윤정은 2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씩씩하고 쾌활했어요. 10년 동안의 고된 노동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만들었을 뿐 밝은 웃음은 그대로였죠. 윤정은 오랜만에 구입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꾸밀 시간도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으니까요. 레스토랑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에게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윤정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오늘은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준섭아, 자랑스러워. 정말 대단해.
윤정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섭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윤정 앞에 놓았죠. 윤정아,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청혼에 윤정은 놀랐어요. 물론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죠. 나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해. 8시에 시작이야. 윤정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준섭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했죠. 윤정이 얼마 전 어렵게 마련해준 중고차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아. 조심해서 운전해. 윤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준섭은 윤정을 식당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어요. 와인을 조금 마셨지만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준섭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준섭은 잠시 졸음을 느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준섭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무슨 일이야? 준섭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준섭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고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섭은 공포에 질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대로 신고하면 검사가 될 수 없어. 순간적인 생각이 준섭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빠르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준섭은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준섭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날 밤 윤정은 준섭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섭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일찍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검사로 첫 출근이네. 긴장돼? 윤정의 물음에 준섭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 준섭이 출근한 후 윤정은 평소처럼 콜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청혼을 받은 기쁨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마음을 설레게 했죠. 이제 우리도 정말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윤정은 콜센터 책상에 앉아 잠시 상상에 빠졌어요. 준섭과 함께할 미래, 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1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경찰이 콜센터에 찾아왔어요. 윤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윤정 씨, 어제 밤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차량 번호가 윤정 씨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은 무척 놀랐습니다. 뺑소니요? 제 차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교회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목격자의 진술로 차량 번호 일부를 확보했죠. 조사 결과 윤정 씨 차량과 일치합니다. 윤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젯밤 10시라면 자신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섭은 집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저녁 내내 식당에서 일했어요. 경찰은 윤정을 데리고 서로 향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정은 준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섭아, 경찰서에 있어. 우리 차가 뺑소니 사고에 연루됐대. 어제 너 집에 어떻게 갔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아, 내 얘기 잘 들어.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고 조사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와. 알겠지? 얘기할 게 있어. 집에 도착한 윤정은 창백한 얼굴의 준섭을 마주했어요. 준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내가 사고를 냈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졸음이 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을 쳤더라고. 윤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섭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검사가 되기로 한 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 구속되면 우리의 10년이 모두 물거품이 돼. 윤정아, 제발 내가 운전했다고 해줘. 내가 최선을 다해 변호할게.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섭의 절박한 표정, 그리고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거잖아. 함께 가는 거지. 결국 윤정은 준섭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경찰서에 돌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죠. 증거가 명확했기에 윤정은 곧 구속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동안에도 윤정은 준섭을 믿었어요. 준섭이 약속했듯이 최선을 다해 변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섭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검사가 된 준섭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특히 재계와 법조계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영입하려 했죠. 그 중에는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윤정의 하루하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섭을 믿었어요. 면회 날이면 항상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준섭의 면회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바빠서 그런가 봐. 윤정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구치소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섭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곧 함께할 거야. 어느 날 아침 윤정은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메스꺼움이 들었죠. 처음에는 구치소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구토가 멈추지 않자 윤정은 교도소 의무실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윤정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정 씨, 임신 3개월입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임신이라니, 아이라니. 마지막으로 준섭과 함께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임명식 전날 밤이었죠. 그날 두 사람은 특별한 밤을 보냈었어요. 아이라고? 준섭이의 아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작은 생명에 대한 애정이 피어났습니다. 윤정은 준섭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준섭의 면회는 계속 없었고 윤정의 편지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한 달, 2달이 지나고 윤정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임신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윤정은 자신의 뱃속 아이를 위해 견뎌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자. 엄마가 지켜줄게. 의무실에서의 정기 검진 결과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윤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도 없는 윤정에게 이 아이는 유일한 가족이 될 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정은 교도소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윤정은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었죠. 준혁아, 내 이름은 준혁이야. 교도소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만 윤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도소 규정상 18개월까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죠. 준혁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윤정은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을 쏟았습니다. 아이는 윤정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준혁이가 18개월이 되자 윤정은 아이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지기로 했죠. 엄마가 빨리 나가서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눈물을 참으며 윤정은 아이를 보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빨리 출소해서 아이를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한편, 바깥 세상에서 준섭은 재벌가의 막내딸과 약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메웠지만 윤정은 견뎌냈어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모범수가 되자 윤정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했어요. 7년 후 윤정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29에 들어와 36에 나온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쾌활하던 윤정의 눈빛은 깊어졌고 단단해졌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혁이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어. 출소 첫날, 윤정은 서둘러 준혁이가 있는 보호시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살이 된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보호시설 앞에 서자 윤정의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아이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윤정 씨, 잠시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윤정은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에서 시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윤정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설장의 무거운 표정에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어디 있나요? 제 아들이요. 시설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살 무렵 급성 폐혈증으로. 윤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준혁이를 위해 견뎌온 시간, 꿈꿔온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 아들은 살아있어요. 윤정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시설에서 제공한 서류와 의료 기록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준혁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마치 시체처럼 살았어요. 그녀는 작은 고시원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소리쳐 불러보기도 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왜 내 아들만? 윤정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아팠다면, 자신이 옆에 있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현실은 바꿀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함께 지냈던 동기 미란이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미란은 출소 후 제과점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다고 했어요. 윤정아, 같이 빵집 차려보자. 나 기술 있어. 내 씩씩한 성격이면 장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윤정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져 있는 것이 준혁이가 바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죠. 그래, 해보자. 윤정과 미라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하늘빵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준혁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란이 만든 빵을 들고 주변 회사와 학교를 찾아다니며 시식회를 열었죠. 한 번만 맛보세요. 정성껏 만든 빵입니다. 윤정의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빵집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윤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일에 몰두하면 아픈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윤정아, 너 자신을 돌봐야지.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 망가져. 미란의 걱정에도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커피를 배우기 위해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고 새로운 빵 레시피를 연구했죠. 윤정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늘빵집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윤정이 만든 별빛 단팥빵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팥빵 위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을 올린 이 빵은 준혁이를 생각하며 만든 것이었지요. 윤정은 빵을 만들 때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듯 중얼거렸어요. 우리 준혁이, 엄마가 맛있는 빵 만들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하늘빵집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블로거가 윤정의 빵집을 소개한 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윤정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빵집 주인이 정말 친절해. 빵도 맛있고. 손님들의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빵집을 찾아왔어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커피와 빵을 주문했습니다. 이 커피 정말 맛있군요. 노신사의 칭찬에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거예요. 노신사는 천천히 빵집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정갈하게 진열된 빵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윤정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때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빵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진열대를 살펴보다가 단팥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단팥빵을 포장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손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먹고 싶어.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단팥빵만. 윤정은 할머니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작은 조각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어요. 할머니, 오늘 저희가 새로운 케이크를 개발했는데 손님들께 시식을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쪽 창가에 앉으시면 커피와 함께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손자의 기쁜 얼굴을 보고 고마움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음료와 케이크를 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와 손자가 케이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준혁이를 떠올렸습니다. 준혁이도 이 나이쯤이면 케이크를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돌아왔죠. 할머니와 손자가 나갈 때 윤정은 작은 상자를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시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특별 선물이에요.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별 모양 쿠키가 들어있었어요. 윤정은 매일 준혁이를 생각하며 만드는 특별한 쿠키였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신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노신사는 자신을 대형 베이커리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윤정의 빵과 커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간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따뜻함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빵집을 인수하고 상품 개발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윤정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미란과 상의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 작은 빵집은 준혁이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며칠 동안 윤정은 고민했습니다. 미란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윤정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빵을 알리고 준혁이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회장은 기뻐했어요. 그는 윤정의 재능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윤정의 상처받은 과거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알게 된 회장은 그녀에게 더욱 애정을 느꼈죠. 윤정 씨, 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을 느끼던 차에 당신을 만났어요. 내 수양딸이 되어주겠습니까?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정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회장의 수양딸이 되었어요. 회장은 윤정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자리에 회장의 친척들이 모였어요.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딸로 삼을 윤정입니다. 회장의 소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맞은편에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섭이었습니다. 준섭은 윤정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도로 앉았어요. 회장은 준섭을 윤정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준섭 검사야. 내 조카 딸과 결혼했지.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섭의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 내내 윤정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멍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윤정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섭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아, 여기서 만날 줄은. 윤정은 차갑게 준섭을 바라봤어요. 나가요. 여긴 여자 화장실이에요. 준섭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오해가 있었어. 윤정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해? 내가 대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당신은 재벌가 사위가 됐잖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양아버지의 조카 사위라니. 세상 참 좁네. 준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리고 내가 임신한 건 몰랐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이 알 필요도 없죠. 준섭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그를 지나쳐 화장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이었죠. 그날 밤 윤정은 모든 것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뺑소니 사고, 준섭의 배신, 그리고 준혁이의 죽음까지. 이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어. 윤정은 사고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 보고서, 당신 RC 기록,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목격자 진술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고 장소 주변을 다시 조사했어요. 준섭은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윤정은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었지. 윤정이 주변을 살피다 발견한 것은 작은 편의점이었어요. 가게 앞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윤정은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7년 전 이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고 기억해요. 끔찍했죠. 카메라는 있었지만 경찰이 영상을 다 가져갔어요. 윤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상이 있었다는 건 진실을 밝힐 실마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윤정은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수양딸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됐죠. 사건 기록을 다시 열어봐야 합니다. 제가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윤정은 사건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죠. 준섭의 얼굴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자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또한 윤정은 당시 자신이 일했던 식당의 출근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사고 시간에 자신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준섭이 와인을 주문한 영수증과 CCTV 영상이었어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준섭은 분명히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 윤정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회장의 지원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윤정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어요. 준섭은 소환장을 받았죠. 윤정이 데리고 있던 아들이 내 아이였다고? 그런 사실 몰랐어.
준섭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제시되자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특히 와인을 마신 후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난 그냥 검사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준섭의 고백은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윤정을 이용했고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사실까지. 윤정은 준섭의 모습에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민이 들었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재조사 결과 준섭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직을 박탈당했고 재벌가의 사위 자리도 잃었어요. 그의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윤정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오, 분노, 연민, 그리고 안타까움까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회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윤정은 회장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수감자들의 자립을 돕는 베이커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 수감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회장은 윤정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하늘별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윤정은 교도소를 방문해 여성 수감자들에게 재판 기술을 가르치고 출소 후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정의 이야기는 많은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출소 후 윤정의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했죠. 또한 윤정은 아동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준혁이 하우스라는 이름의 쉼터를 만들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봤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윤정의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베이커리는 전국 체인으로 발전했고 많은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정부에서도 윤정의 노력을 인정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게 다 윤정 덕분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윤정을 만난 거였어. 회장은 윤정을 진심으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윤정의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윤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준혁이를 묻은 묘지를 찾았어요. 작은 묘비 앞에 별 모양 쿠키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있어.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 돌아보니 준섭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윤정아, 우리 아들 묘지에 처음 와봤어. 윤정은 말없이 준섭을 바라봤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준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정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지만 함께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윤정의 말에 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준혁이의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슬픔을 나누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정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것이 제 아들 준혁이에게 바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죠. 윤정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굴의 의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윤정을 통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낙담하고 우울함에 주저앉았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봅니다.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있으신가요?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멋진 나 자신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